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깔린 방 안에서 김영태가 눈을 떴습니다. 올해 70인 그는 40년간 교단에 서면서 몸에 밴 습관처럼 이른 시간에 자연스럽게 잠이 깼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그의 볼을 스쳤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통장을 바라보는 김영태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이틀 전 은행에서 확인한 잔고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200억 3천만 원. 정년퇴임 후 연금으로 소박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물려받은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편입되면서 생긴 거금이었죠. 그의 손가락이 통장 표지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종이 질감이 느껴졌어요. 아직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만 알고 있는 그들이죠. 갑작스럽게 거금이 생겼다고 말한다면 김영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가 두려워하는 일이었어요. 이 돈을 누구에게 줘야 할까? 김영태가 중얼거리며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의사가 된 첫째 철수, 사업가가 된 둘째 미영. 모두 성공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죠. 성공할수록 더 바빠지고 더 바빠질수록 가족과의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간 김영태의 얼굴에 새벽 공기가 스쳤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녹차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를 채웠죠.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가 어슴푸레했습니다. 진심을 확인해 봐야겠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터득한 직감이 속상이었어요. 자식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큰 재산을 올바른 곳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었죠. 돈이 있다는 걸 모를 때의 진심과 알고 난 후의 마음은 전혀 다를 테니까요. 찻잔을 입가에 대며 김영태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었어요. 김영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반듯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를 일부러 흐트러뜨렸어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뒤섞으니 마치 밤새 뒤척이며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면도도 며칠째 하지 않은 척 연출해봤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늘 단정했던 전직 교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쇠약해 보이는 노인만 남았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보며 터득한 관찰력이 지금 그에게 필요했어요. 사람의 본성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걸 김영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친구가 다쳤을 때, 누군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 순간의 반응이야말로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이었죠. 옷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깔끔한 셔츠 대신 낡은 스웨터를 꺼내 입었어요. 옷장 깊숙이 있던 것으로 몇 년 전부터 입지 않았던 것이었죠. 어깨가 구부정해 보이도록 일부러 등을 굽혔습니다. 지팡이도 챙겼어요. 평소에는 쓰지 않지만 오늘은 필요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본 김영태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완벽했습니다.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련한 노인처럼 보였어요. 이제 연기를 시작해볼까? 김영태가 중얼거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적당한 시간이었죠. 너무 이르면 병원에 가라고 할 테고 너무 늦으면 바쁘다고 핑계를 댈 것이었습니다. 김영태는 낡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플라스틱 수화기가 차가웠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연기가 아니라 정말 긴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음속으로 시나리오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 하지만 명확한 진단은 없는 애매한 증상들. 가슴 답답함, 어지럼증, 기력 저하.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철수에게였습니다. 숫자를 누르는 김영태의 손가락이 무거워졌어요. 외워서 누르는 아들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첫 마디부터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나 어떻게 지내세요가 아니라 무슨 일이세요였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는 사이라는 뜻이었죠. 김영태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철수야, 김영태가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숨쉬기도 어려운 환자처럼요. 아버지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구나. 아, 또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또라고? 김영태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몸이 안 좋다고 했던가? 아, 작년에 감기 걸렸을 때 한 번 얘기했던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다. 기력도 없고 가슴도 답답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철수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의사인 그가 아버지의 증상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정도 증상이시면 일단 동네 병원에 가보세요. 기본 검사부터 받아보시고. 기계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의사가 일반 환자에게 하는 그런 답변이었죠. 아버지, 제가 직접 봐드릴게요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철수야, 아버지 혼자서는 병원에 가기가 힘들 것 같다.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김영태가 목소리를 더욱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시면 택시 타시던지 아니면 119 불러서 다녀오세요. 전화 너머로 뭔가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아버지와 통화하면서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19. 김영태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어요. 내 아들이 응급 상황에서 119를 부르라고 한다고요? 직접 와서 데려가거나 최소한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철수야, 그런데 요즘 연금만으로는 큰 병원 가기가 부담이 된단다. 김영태가 말을 흐렸습니다. 마치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듯이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철수가 계산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말이죠. 아, 그거는 걱정 마세요. 검사비 정도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50만 원 정도면 되죠. 기본 검사는 충분할 거예요. 50만 원. 김영태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응급실 한 번 가면 기본 10만 원은 들고 정밀 검사라도 받으면 수십만 원은 순식간이죠. 더군다나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하지만 철수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철수야, 아버지가 무서워서 혼자 병원 가기가. 아버지 죄송한데 저 오늘 정말 바빠요. VIP 환자 수술이 3건이나 있고 저녁에도 응급수술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일단 동네 병원부터 가보시고 정 안 되면 제가 아는 병원으로 연락처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따 뵐게요.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영태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VIP 환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나는 VIP가 아니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죠. 잠깐 혹시 내가 너무 연기를 과하게 한 건 아닐까요? 아니었습니다. 김영태는 정말 아픈 사람처럼 말했어요. 그런데도 의사인 아들이 직접 오지도 않고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언도 없이 그냥 50만 원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김영태의 눈빛이 쓸쓸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식들이 해외에 있어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픈데도 혼자 병원에 다닌다고 하죠. 나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두 번째 전화를 걸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에게요. 딸이니까 좀 다를까요? 벨소리가 오래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8번째에서야 받았습니다. 아빠, 저 지금 정말 바빠요. 첫 마디부터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신상품 론칭 미팅이 연달아 있다고요? 뭔데요? 미영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가웠나요? 언제부터 아빠라는 호칭이 이렇게 무겁게 들리게 되었을까요? 미영아, 김영태가 목소리를 더욱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아. 가슴도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또 그러세요. 아빠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별일 아니었잖아요. 작년에 독감으로 며칠 앓았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도 결국 혼자서 병원 다녔는데 말이에요. 이번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서 그래. 혼자 병원 가기가 무섭기도 하고
병원비도 걱정이 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빠 연금 나오잖아요. 그 돈으로 병원 가시면 되죠. 저희도 살기 바빠요.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연금으로 병원 가라. 딸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것인가요? 김영태의 가슴이 아팠어요. 미영아, 아버지가 진짜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그래. 매번 그런 식으로 하시네요. 과장하지 마시고 택시 타고 가세요. 진짜 아프시면 입원하시고 끊을게요. 또다시 또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를 위해 병원에 갔다 돌아온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스트레스 줄이시고 충분한 휴식 취하세요라는 의사의 말이 김영태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병은 더 깊어져만 갔어요. 김영태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과 약봉지를 탁자 위에 놓아두었어요. 연기를 위한 소품들이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마음이 아픈 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철수는 약속대로 5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어요. 아버지 병원비라는 메모와 함께 입금된 50만 원. 마치 용돈 주듯이 보낸 그 돈이 김영태의 마음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은 아예 연락조차 없었어요. 아마 바쁜 일상 속에서 아픈 아버지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것이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왔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급했습니다. 마치 빨리 일을 처리하고 나가려는 듯한 소리였어요.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도 성급했습니다.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철수가 거실로 들어섰어요. 하얀 가운 위에 청진기를 걸친 모습이 의젓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김영태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의사 한 명이 진료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자꾸 힐끗거리는 모습이 더욱 그런 느낌을 줬죠. 철수야, 고맙다. 어제 병원 다녀왔는데도 아직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가쁘고 힘이 든다. 김영태가 일부러 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연출했어요. 철수가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별다른 이상 없다고 하는데 여전히 좋지 않구나. 청진기를 김영태의 가슴에 댔어요.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손길은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하루에도 수십 명을 진찰하는 의사의 습관적인 움직임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만지는 아들의 손길이 아니라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의 손길이었죠. 심음은 정상이고요. 철수가 청진기를 등 쪽으로 옮겼습니다. 깊게 숨 쉬세요. 김영태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철수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그는 청진기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환자의 상태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동네 병원 진단이 맞는 것 같은데요. 철수가 청진기를 목에서 빼며 말했습니다.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응, 그런데 철수야. 김영태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따뜻한 위로를 바라는 자연스러운 몸짓이었습니다. 좀 무서워서 그래, 혼자 있으니까. 하지만 철수는 슬쩍 손을 빼며 일어났어요. 아, 죄송해요, 아버지. 오후에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요. VIP 환자인데 절대 늦으면 안 되거든요. 또 VIP 환자였습니다. 그 단어가 김영태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는 철수에게 VIP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가야 하는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죠. 철수야, 그럼 언제? 아버지 일단 처방받은 약 잘 드시면서 지켜보세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로 상담해 드릴게요. 전화로 상담. 그 말이 김영태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철수는 마지막까지 직접 돌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나간 지 1시간 후 미영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관에서부터 달랐어요. 아빠 혹시 전염성 있는 거 아니죠? 제가 내일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전염성이라니. 김영태는 그저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괜찮다, 들어와라.
김영태가 힘없이 답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손 소독제까지 들고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 마치 도둑 맞을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소파 끝자리에 앉았어요. 아빠, 오빠가 그러는데 큰 병은 아니래요. 미영이 마스크 너머로 말했습니다. 응, 그래도 아직 불편해서. 아빠 그런데 혹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시려는 건 아니죠? 미영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이었습니다. 요즘 큰 병원 진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미영아,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래 혼자 병원 가기가. 아, 그럼 간병인 구해드릴까요? 미영이 핸드백을 더 꽉 껴안으며 말했어요. 제가 아는 곳에 괜찮은 분들이 계세요. 하루 1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간병인. 딸이 아버지를 직접 돌볼 생각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김영태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아빠, 저 진짜 바빠요. 새 매장 준비하느라 밤낮이 없어요. 투자 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미영이 시계를 봤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랑 약속도 있고. 늘 바빴습니다. 철수도 미영도. 아버지보다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빠,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병인 전화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녀도 급하게 나갔어요. 향수 냄새만 남기고 말이죠. 김영태는 소파에 혼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그가 키운 자식들이었어요. 성공했지만 마음은 메말라버린 50만 원과 간병인 전화번호가 그들이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김영태는 진짜로 아픈 것 같았어요. 연기가 아니라 말이죠. 3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영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식들의 냉담함에 지쳐 정말 아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도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또 누군가 형식적으로 문안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김영태는 일어나기도 귀찮아졌습니다. 누구세요? 영감님, 삼순이에요. 삼순이? 복지관에서 봉사할 때 만난 그 아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김영태는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삼순이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25살의 그녀는 손에 큰 보온 도시락과 약봉지를 들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영감님, 복지관 김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요? 제가 바로 달려왔어요. 복지관 김 선생님. 아, 김영태가 지난주에 복지관 정기 봉사를 못 나간다고 연락할 때 몸이 좀 안 좋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순이가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왔던 겁니다. 삼순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영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달려온 사람이 있었구나. 삼순아 고맙다. 그런데 내가 왜? 영감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삼순이가 김영태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어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영감님이 후원해 주신 거 잊지 않았어요. 그때 영감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도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았습니다. 삼순이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고아원에서 막 나와 혼자 살기 시작한 20살의 삼순이. 취업 준비를 하느라 힘들어하는 그 아이에게 김영태가 용기를 주려 했었죠. 간간히 용돈도 주고 추천서도 써주고 딸처럼 여기며 돌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딸인 미영이 거리를 둔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영감님, 열 있으세요? 삼순이가 김영태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돌보듯 자연스러운 몸짓이었어요. 약은 잘 드세요? 식사는 하셨고요? 아, 요즘 입맛이 없어서. 안 돼요. 몸이 아플 때일수록 잘 드셔야 해요. 삼순이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제가 끓인 삼계탕이에요. 닭도 푹 고왔고 인삼도 좋은 걸로 넣었어요. 뚜껑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진짜로 입맛이 돌았습니다. 삼순이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김영태의 입가에 가져다 댔어요. 영감님, 드세요. 제가 떠드릴게요. 김영태는 감동받아 어쩔 줄 몰랐습니다.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몸이 따뜻해졌어요. 삼순이는 계속 그에게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마치 딸이 아버지를 돌보는 것 같았어요. 영감님, 병원비 걱정되시죠? 제가 적금 좀 깨서. 삼순이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삼순아, 안 돼. 네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아니에요. 영감님이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복지관에서 상담받을 때도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셨고, 취업할 때도 추천서 써주셨잖아요. 삼순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영감님은 저한테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딸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 순간 김영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이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 가르치려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삼순아, 김영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삼순이가 김영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진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영태는 거울 앞에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머리를 다시 단정히 빗고 면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이제 연기를 끝낼 때가 왔습니다. 삼순이는 일주일 동안 매일 와서 김영태를 돌봤어요. 아침에는 죽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반찬을 해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체크해주고 밤에는 그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주기도 했어요. 진짜 딸보다 더 나은 딸이었습니다. 어젯밤 삼순이가 말했어요. 영감님, 이제 많이 좋아 보이세요. 얼굴에 혈색도 돌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김영태가 좋아진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말이죠. 책상 서랍에서 새로 작성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법무사와 함께 작성한 것이었어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지역 복지관에 기부하며 그 관리 및 운영을 자원봉사자 박삼순에게 위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신도시 개발보상금 200억을 포함한 전 재산을 기부한다. 자식들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첫날 50만 원을 보내고는 소식이 끊겼고 미영은 간병인 연락처 문자 하나만 보내고 사라졌어요. 정말 아픈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어요. 전화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철수에게였어요. 아들아, 아버지 몸이 많이 좋아졌다.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오늘 저녁에 집에 와라. 아버지 오늘 저녁요. 좀 바쁜데 몸이 좋아지셨다니 다행이네요. 뭔 일이세요? 김영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너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얘기다. 철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그게 무슨 뜻이죠? 혹시 건강에 큰 문제라도? 라고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어요. 건강은 괜찮다. 하지만 너희가 꼭 알아야 할 일이 생겼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지는 않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 수술이 있어서. 미영에게도 똑같이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더 버텼어요. 아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 새 매장 오픈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요. 김영태의 목소리가 의미심장해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돈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다. 돈이라는 말에 미영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아, 그럼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갈게요. 결국 미영도 오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돈 얘기를 하면 다들 관심을 보였어요. 저녁 6시 철수와 미영이 도착했습니다. 둘 다 뭔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돈 얘기라는 말에 은근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김영태가 소파에 앉은 두 자식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몸이 아팠던 건 알고 있지.
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도와드렸잖아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도와드렸다고? 김영태는 쓴 웃음을 참았어요. 그런데 말이다. 아버지가 정말 아플 때 너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지켜봤다. 철수와 미영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철수야, 너는 50만 원 보내놓고는 바쁘다고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미영아, 너는 내 연금 쓰라고 하면서 간병인 구하라고 했지. 아빠, 그건 저희도 정말 바빠서. 미영이 변명하려 했어요. 들어라. 김영태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매일 와서 나를 돌본 사람이 있다. 삼순이라는 아이다. 삼순이요. 철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구죠? 너희는 모르는 아이다. 복지관에서 만난 아이인데 혈연도 아닌 그 아이가 매일 와서 나를 정성껏 돌봤다. 철수와 미영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했다. 김영태가 유언장을 꺼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다. 두 자식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큰 돈이 생겼다. 시골 땅이 신도시 개발 구역에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200억이 나왔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철수와 미영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200억이요. 미영이 더듬거렸어요. 그렇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할지도 정했다. 방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김영태는 유언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크게 울렸어요. 철수와 미영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아버지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어요. 200억이라는 말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 전문을 읽어주마. 김영태가 목소리에 힘을 넣었어요. 마치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처럼요. 나, 김영태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철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미영의 손이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었어요. 두 자식의 얼굴에서 이전의 무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탐욕스러운 기대만 가득했습니다. 첫째, 나의 모든 예금과 부동산, 그리고 신도시 개발 보상금 200억 원을 포함한 전 재산은 이 순간 두 자식의 호흡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역복지관에 전액 기부한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영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철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방금 전까지의 기대감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해당 재산의 관리 및 복지관 운영은 자원봉사자 박삼순에게 위탁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200억을 남한테 준다고요? 아버지, 철수도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200억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말하지 않았냐고. 김영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지켜봤다. 그건 아버지가 돈이 없는 줄 알고 그랬던 거잖아요. 미영이 소리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해졌습니다. 200억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다르게 했을 거예요. 바로 그거다. 김영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다르게 했을 것이라고. 그게 바로 너희의 본심이다. 철수가 유언장을 보려고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친자식인데 왜 남한테 그 많은 재산을 줘요? 친자식? 김영태가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아픈 아버지에게 50만 원 던져주고 냉정히 가버리는 게 친자식이라고. 그건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워졌어요. 200억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쨌을 것이냐? 김영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성껏 돌봤을 것이냐? 아니면 200억을 물려받기 위해 더 잘해줬을 것이냐? 두 자식이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 질문의 핵심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딴 봉사하는 년한테 왜 우리 돈을 주는 거예요? 미영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피도 안 섞인 남이 우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 김영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삼순이는 일주일 동안 매일 와서 나를 돌봤다. 자기 적금까지 깨서 내 병원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럼 그 여자는 아버지가 돈 없는 줄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바로 그거다. 김영태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삼순이는 내가 가난한 할아버지인 줄 알고도 진심으로 돌봐줬다. 너희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잘 알 것이다. 형제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당황과 분노, 그리고 후회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기회를 주세요. 미영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해보게 해주세요. 이제 와서 김영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0억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와서 잘해주겠다는 것이냐. 그럼 우린 뭐예요? 평생 아버지 자식으로 살아온 우리는. 철수가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혈육보다 남이 더 소중하시다는 거예요. 혈육? 김영태가 그 말을 되씹었어요. 혈육이 아픈 아버지를 외면하고 50만 원으로 때우고 간병인 구하라고 하는 거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자식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철수와 미영은 어젯밤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밤을 새웠어요.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든 그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김영태가 차를 끓여 그들 앞에 놓았어요. 아버지, 철수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영의 눈은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로 바뀔게요. 김영태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되돌아보며 밤새 뉘우쳤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너희는 200억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깨달은 거다. 김영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잃을 위기가 되어서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삼순이가 아침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영감님, 아침 드세요. 어머, 밤새 여기 계셨어요? 삼순이가 들어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철수와 미영이 삼순이를 바라봤어요. 어젯밤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삼순아, 앉아라. 김영태가 그녀를 소파에 앉혔어요. 어젯밤 얘기한 유언장 건 정말로 너에게 맡기려고 한다. 영감님, 정말 안 돼요. 삼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0억이라는 돈이 저한테는 너무 커요. 그리고 이분들이 친자식이신데 제가 뭐라고 저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친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김영태가 차분히 말했어요. 혈연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미영이 삼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삼순 씨, 아버지가 아프실 때 저희가 못한 걸 삼순 씨가 다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젯밤의 충격과 반성이 느껴졌습니다. 철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저희가 의사이고 사업가라고 해서 너무 성공에만 매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태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돈을 알고 난 후에 후회였습니다. 삼순아, 내가 나를 돌볼 때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었느냐? 아니요. 삼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영감님이 좋으셨어요.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우셔서 5년 전부터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셨는데 이제 제가 영감님을 아버지처럼 모시는 게 당연하죠.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김영태가 철수와 미영을 바라봤어요. 조건이 없는 사랑. 뭔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하지만 영감님, 삼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분들도 영감님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냥 표현이 서툴렀던 거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는 영감님 마음을 몰랐었는데. 선량한 삼순이였어요. 자신에게 200억을 주겠다는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삼순아, 너는 정말 착하구나. 김영태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다. 이 돈으로 더 많은 외로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철수와 미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이제야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깨닫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못났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저희 모습이 부끄러워요. 그래, 부끄러워해야 한다. 김영태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깨달음이다. 늦었지만 말이다. 김영태가 유언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가르침이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너희에게 주지 못한 마지막 수업이라고 생각해라.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 가난해도 아파도 아무것도 줄 수 없어도 사랑하는 것. 삼순이가 보여준 게 바로 그것이다. 삼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철수와 미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도 이제라도 진짜 마음으로. 늦었다. 김영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늦은 건 아니다. 두 자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하나 주겠다. 김영태가 천천히 말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삼순이처럼 조건 없이 나를 돌봐라. 200억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만. 아버지, 미영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김영태가 손을 들었어요. 그 1년 동안 너희가 진심으로 변했다고 판단되면 삼순이와 함께 복지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나눠주겠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계산하는 마음이 보이면 그날로 끝이다. 철수와 미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각성이 보였어요. 아버지, 저희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삼순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영감님,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모두 함께 영감님을 돌볼 수 있겠네요. 김영태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200억의 무게로 시작된 이 시험이 마침내 모든 이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혈연보다 소중한 것은 진심이고 돈보다 값진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것이 김영태가 평생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200억의 진짜 주인들을 찾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감님, 오늘은 복지관 준공식이에요. 삼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영태는 휠체어에 앉아 새로 지어진 복지관 건물을 바라봤어요. 김영태 복지관이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200억으로 지어진 이 건물에서 수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따뜻함을 나눌 것이었어요. 아버지, 준비되었습니다. 철수가 김영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그의 손길에서 진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삼순 언니랑 함께 이 복지관 잘 운영할게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업을 정리하고 복지 일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두 자식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매일 와서 아버지를 돌보고 삼순이와 함께 복지관 설립을 준비했어요. 돈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말이죠. 좋다. 김영태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너희 모두가 200억의 진짜 주인이다. 삼순이가 김영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감님 덕분에 저희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이것이 바로 김영태가 꿈꿔온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200억의 무게는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무게로 바뀌었으니까요.